차가운 빗줄기가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는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지만 그 빛조차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박미라는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낡고 해진 군청색 우비는 빗물에 젖어 무겁게 축 늘어져 있었고 그 아래로 드러난 운동화는 이미 흙탕물로 엉망이 된 지 오래였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사람들이 고급 세단에서 내려 태성그룹이 주최하는 재양, 군인회 자선 파티장으로 거만하게 걸어가는 동안 그녀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그들 사이에서 완전히 배제된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쏟아지는 비바람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으며 그 안에는 세월이 결코 깎아내리지 못한 강인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박미라는 젖은 손을 들어 얼굴에 흐르는 빗물을 닦아내고는 행사장 입구를 지키고 있는 보안 요원들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겉보기에 초라한 행색과는 달리 기이할 정도로 절도 있었고 땅을 딛는 발소리는 빗소리에 묻히지 않을 만큼 묵직했다. 입구에 서 있던 덩치 큰 보안 요원 2명은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마자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리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박미라는 그저 파티의 격조를 떨어뜨리는 불청객이자 냄새나고 귀찮은 잡상인이나 노숙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중 한 명이 손에 든 무전기를 거칠게 흔들며 그녀의 앞길을 막아서는 모습은 마치 더러운 것을 치우려는 듯한 태도였다. 보안 요원은 위압적인 태도로 박미란의 가슴팍을 손바닥으로 밀치며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짜증이 가득 섞여 있었다. 그는 여기가 감히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고 기어들어 오느냐고 윽박질렀고 초대장이 없으면 당장 꺼지라는 말을 덧붙이며 그녀를 위협했다. 박미라는 그 무례한 손길에 잠시 몸이 뒤로 밀렸지만 곧바로 중심을 잡고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용건을 설명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이곳의 책임자를 만나야 하며 자신의 동료가 부당하게 받지 못한 연금 문제에 대해 태성그룹 측과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웅장한 클래식 음악 소리와 빗소리에 묻혀 보안 요원들의 귀에 닿지 않았거나 그들이 애초에 들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때 회전문을 밀고 나오던 매끄러운 정장 차림의 남자가 이 소란을 목격하고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는데 그는 태성그룹의 대외협력이사 강민철이었다. 강민철은 말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명품 시계, 그리고 광택이 흐르는 구두로 치장하고 있었으나 그의 인매는 오만함으로 비틀려 있었다.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날카롭게 묻지도 않고 그저 박미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를 막는 신혈을 했다. 그의 눈빛에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직 자신의 완벽한 행사가 이런 누추한 노인 때문에 망가질까봐 걱정하는 기색만이 역력했다. 강민철에게 박미라는 처리해야 할 쓰레기 봉투와 다를 바 없었다. 강민철은 손가락으로 박미란을 가리키며 보안 요원들에게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라고 소리쳤는데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나갈 만큼 히스테릭했다. 그는 오늘 밤 VIP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아느냐고 소리치며 만약 이 늙은 여자가 손님들의 시야에 1초라도 더 머물러서 기분을 망치게 한다면 너희들 모두 해고라고 위협했다. 보안 요원들은 이사의 불호령에 화들짝 놀라며 더욱 거칠게 박미란의 양팔을 붙잡았다. 박미란은 그들의 악력에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여전히 저항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고 강민철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은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보안 요원들은 박미란을 짐짝처럼 들어올려 계단 아래로
내동댕이 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낡은 우비가 찢어지며 안 입고 있던 허름한 셔츠가 드러났다. 강민철은 그 모습을 보며 비웃음을 흘렸고 주변에 있던 몇몇 하객들도 혀를 차며 불쾌하다는 듯 시선을 돌리거나 수군거렸다. 박미라는 물리적인 힘으로 저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평생 지켜온 군인의 명예와 자제력을 발휘하여 그들에게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대화였고 정의로운 해결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은 때때로 침묵하는 사자를 늙은 개로 착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실수를 범하고 난다. 박미란의 몸이 빗물에 젖은 미끄러운 대리석 계단 위로 거칠게 밀쳐졌을 때 그녀는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지며 무릎을 꿇고 말았다. 차가운 빗물이 아스팔트 바닥을 타고 그녀의 뺨과 손을 적셨고 무릎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이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흙탕물이 튀어 그녀의 얼굴과 옷을 더럽혔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그 고통을 감내했다. 바닥에 쓰러진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화려하게 빛나는 샹들리에와 자신을 내려다보며 조소를 보내는 강민철의 거만한 얼굴뿐이었다. 그것은 마치 승자가 패자를 내려다보는 듯한 구도였으나 진정한 승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을 강민철은 알지 못했다. 강민철은 바닥에 쓰러진 박미란을 향해 침을 뱉듯이 말을 내뱉으며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쥐새끼 같은 것들이 감히 태성그룹의 행사에 끼어들어 돈을 뜯어내려 한다며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구두가 빗물에 젖을까봐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치면서도 끝까지 박미란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해 비아냥거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저 여자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밖으로 쫓아내 버리라고 명령한 뒤 마치 손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듯 넥타이를 고쳐매며 몸을 돌렸다. 박미라는 진흙탕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세웠는데 그 모습은 처절하기보다는 숭고해 보였다. 빗물에 젖은 백발이 얼굴에 달라붙어 시야를 가렸지만 그 사이로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는 분노를 넘어선 서늘한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당한 육체적인 고통보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나라의 국민이자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당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하지만 그 슬픔은 곧 단단한 강철과 같은 결의로 바뀌었고 그녀의 심장 박동은 전장의 북소리처럼 쿵쿵 울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다시 일어서려 할 때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마치 하늘이 그녀의 억울함을 대신해서 울부짖는 듯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서곡과도 같았으며 박미라는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어내지 않은 채 그대로 굳건히 섰다. 그녀의 모습은 화려한 파티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기묘한 위압감을 조성했고 이를 지켜보던 몇몇 보안 요원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치며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이 밀쳐낸 노인이 단순한 거지가 아님을, 무언가 범상치 않은 기운을 가진 존재임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강민철은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박미란이 끈질기게 다시 일어선 것을 보고는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멈춰 섰다. 그는 그녀의 끈기를 도끼로 해석하며 가난한 것들은 역시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는 다시 한번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더 확실하게 처리할 것을 종용했고 이번에는 경찰을 불러서라도 치워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를 듯했고 자신이 지금 누구를 건드리고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파멸의 구덩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강민철에게 권력이란 약자를 짓밟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일 뿐이었다. 박미라는 강민철의 그 역겨운 태도를 보며 과거 자신이 지휘했던 수만 명의 병사들과 전장에서 산화한 동료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은 이런 자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고 떠들 수 있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렸으나 돌아온 것은 멸시와 냉대뿐이라는 현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젖어버린 서류 봉투를 꽉 움켜쥐었는데 그 안에는 태성그룹이 저지른 비리와 횡령의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당장 이것을 꺼내 그들의 면전에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진짜 사냥꾼은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숨소리조차 죽이는 법이다. 보안 요원들이 다시금 박미란을 에워싸며 곤봉을 꺼내 들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을 때 박미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쏘아보았다. 그녀의 기세에 눌린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엉겁결에 곤봉을 떨어뜨릴 뻔했을 정도로 그녀가 뿜어내는 아우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다. 그녀는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훗날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똑똑히 기억해 두라고 경고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인과응보의 법칙을 일깨워주는 예언과도 같은 말이었다. 바로 그 순간 행사장 입구 쪽 도로에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쏟아져 들어왔다. 그 빛은 빗줄기를 하얗게 비추며 강민철과 보안 요원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고 모두의 동작을 일시 정지시켰다. 검은색 세단들과 군용 지프차들이 열을 지어 들어오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맹수떼가 이동하는 것과 같은 위용을 자랑했다. 그것은 단순한 VIP의 방문이 아니라 군 최고위 지휘관의 행차를 알리는 엄숙하고도 위압적인 행렬이었다. 강민철의 얼굴에는 순식간에 비굴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강민철은 박미란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린 듯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다가오는 차량 행렬을 맞이하기 위해 계단 아래로 뛰어내려갔다. 그는 오늘 밤의 메인 게스트인 7사단장 최지수 소장의 도착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온갖 아부를 떨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으로 박미란을 구석진 곳으로 치워버리라고 다시 한번 지시하며 고기현 장군님의 눈에 저런 오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라고 신신당부했다. 강민철의 머릿속에는 오직 성공과 출세에 대한 욕망만이 가득 차 있어 다가올 파국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박미란은 보안 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화단 옆 어두운 구석으로 밀려나면서도 시선은 멈추지 않고 들어오는 차량 행렬을 응시했다. 선두 차량의 문이 열리고 헌병들이 절도 있게 내려 도열하는 모습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이었다. 그녀는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과거 자신이 저 자리에 있었을 때를 회상했다. 권력의 정점에서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허무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제 곧 내려올 인물이 누구인지 그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도열한 헌병들 사이로 중앙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섰고 운전병이 잽싸게 내려 뒷좌석 문을 열 준비를 했다. 강민철은 우산을 펴들고 굽신거리며 차문 앞으로 달려가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강아지처럼 꼬리를 흔들었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헌병들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그 엄숙한 분위기는 파티장의 소란스러움을 단번에 잠재웠다. 박미라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며 자신의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차분해졌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차가운 빗방울이 박미란의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려
등줄기를 적셨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다. 그녀의 온 신경은 이제 곧 차에서 내릴 인물과 그로 인해 벌어질 일련의 사건들에 집중되어 있었다. 강민철은 차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입가에 경련이 일 정도로 과장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모습은 비극적인 코미디의 한 장면처럼 우스꽝스러웠다. 보안 요원들은 박미란이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섰지만 그녀는 이미 그들을 넘어선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차문이 열리고 잘 닦인 군화발이 젖은 아스팔트 위를 딛는 순간 팽팽했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강민철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큰 소리로 환영의 인사를 외쳤지만 차에서 내리는 인물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무시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않는 듯한 태도였다. 박미라는 어둠 속에서 그 군화의 주인을 확인하고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길고 긴 밤의 서막이 올랐으며 진실이 거짓을 심판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검은색 세단의 육중한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지는 빗줄기를 막기 위해 제복을 입은 부관이 신속하게 우산을 펼쳤다. 차에서 내린 인물은 제7보병사단장 최지수 소장이었는데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주변의 공기를 압도하는 묵직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잘 다려진 정복 어깨 위에서 빛나는 두 개의 별은 가로등 불빛을 받아 서늘한 광채를 뿜어냈고 그녀의 허리춤에 매달린 지휘봉은 그녀가 가진 권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날카로운 눈빛으로 행사장 입구를 훑어보았는데 그 시선은 마치 적진을 탐색하는 맹수처럼 매섭고 정확했다. 빗소리조차 잠시 멈춘 듯한 고요함 속에서 그녀의 존재감은 화려한 파티장의 불빛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강렬했다. 강민철 이사는 최지수 소장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잽싸게 달려가 허리를 깊이 숙이며 과장된 몸짓으로 아른 체를 했다. 그는 자신의 비싼 이탈리아제 양복이 비에 젖는 것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오직 장군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안달이 나 있었다. 그는 비굴할 정도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최 소장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라느니 태성그룹이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모른다느니 하며 쉴 새 없이 아부의 말을 쏟아냈다. 그의 목소리는 기름칠을 한 듯 매끄러웠지만 그 이면에는 군부와의 결탁을 통해 더 큰 이권을 챙기려는 검은 욕망이 뱀처럼 펠리를 틀고 있었다. 최지수 소장은 강민철의 호들갑스러운 환영 인사에 짧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며 무뚝뚝하고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그녀는 군인으로서의 절도와 품위를 중요시하는 성격이었기에 강민철 같은 장사꾼들의 가식적인 미소와 굽신거림을 본능적으로 싫어했다. 그녀는 장갑 낀 손으로 우비의 깃을 정돈하며 입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으나 강민철은 그녀의 앞을 교묘하게 막아서며 계속해서 말을 걸어왔다. 그는 오늘 행사에 참석한 VIP들의 명단을 읊어대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인맥을 가지고 있는지 과시하려 들었지만 최 소장의 관심은 오로지 행사의 취지인 참전 용사들의 처우 개선에만 가 있는 듯했다. 강민철이 최 소장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그의 등 뒤쪽 어둠 속에서는 보안 요원들이 박미란을 완전히 시야에서 치워버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들은 강민철의 눈짓을 신호로 받아들여 박미란이 행여나 소란이라도 피울까봐 그녀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고 건물 뒤편의 쓰레기 분리수거장 쪽으로 끌고 가려 했다. 박미란은 흙탕물에 젖은 몸으로 그들의 완력에 저항하며 버텼지만 건장한 젊은 남성 2명의 힘을 당해내기는 역부족이었다. 그녀의 발이 빗물 고인 바닥을 질질 끌리며 처절한 자국을 남겼지만 그 누구도
이 참혹한 광경에 주목하지 않았다. 보안 요원들은 박미란을 구석으로 몰아넣으며 조용히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날 줄 알라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들은 그녀를 인간이 아닌 처리해야 할 폐기물 취급하며 더러운 옷깃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박미라는 모멸감에 치를 떨면서도 자신이 지금 여기서 소리를 지르거나 난동을 부리면 오히려 최지수 소장의 명예에 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다. 그녀는 자신의 제자였던 최지수가 훌륭한 지휘관으로 성장한 모습을 먼발치에서나마 지켜보고 싶었을 뿐 자신의 초라한 몰골로 그녀의 앞길을 막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최지수 소장은 행사장 입구에 레드카펫을 밟으려던 순간 미묘하게 거슬리는 인기척을 느끼고 잠시 걸음을 멈췄다.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단련된 그녀의 감각은 빗소리와 음악소리, 그리고 강민철의 수다스러움 속에서도 이질적인 소음을 감지해냈다. 그것은 누군가 억눌린 신음소리이거나 젖은 바닥에서 발버둥 치는 소리 같기도 했다. 그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어둠 쪽을 응시하려 했으나 강민철이 재빨리 그녀의 시야를 가로막으며 더욱 목소리를 높여 주의를 돌리려 했었다. 강민철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빗물과 섞여 흐르고 있었다. 강민철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기 위해 과장되게 웃으며 저쪽은 직원들이 짐을 옮기는 통로라 조금 소란스러운 것 같다며 얼버무렸다. 그는 최 소장의 팔을 살짝 이끄는 신욕을 하며 빨리 안으로 모시겠다고 재촉했는데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만약 저 거지가 장군의 눈에 띄어 기분이라도 상하게 한다면 오늘 공들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그는 속으로 보안 요원들을 저주하며 제발 저 늙은 여자를 보이지 않는 곳으로 빨리 치워버리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최지수 소장은 강민철의 설명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고 오히려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그녀는 강민철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포착했고 군인 특유의 집요함으로 그가 가리려고 하는 방향을 다시 한번 주시했다. 그녀는 부관에게 눈짓을 보내 상황을 파악하라는 무언의 지시를 내리려 했으나 부관 역시 쏟아지는 빗줄기와 분주한 상황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했다. 최 소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발걸음을 떼려 했지만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그녀의 발목을 잡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때 억센 보안 요원의 소나귀에서 잠시 벗어난 박미란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옆에 있던 철제 입간판을 건드리고 말았다. 챙그랑하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파티장 입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강민철은 사색이 되어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보안 요원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굳어버렸다. 최지수 소장은 그 소리가 난 곳을 향해 고개를 확 돌렸고 이번에는 강민철도 그녀의 시선을 막을 수 없었다. 어둠과 빗줄기 사이로 희미하게 드러난 광경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찢어진 우비와 흙투성이가 된 옷을 입은 백발의 노인이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고 그 주위를 건장한 사내들이 위협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는 자신과 진흙탕 속에 처박힌 노인의 대비는 너무나도 극명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기이한 불쾌감을 자아냈다. 최지수 소장의 눈매가 가늘어지며 단순한 사고나 취객의 난동이 아님을 감지했다. 그녀의 심장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강민철은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노망난 노인네가 구걸을 하러 와서 행패를 부리는 중이라고 둘러댔다. 그는 자신이 직접 처리하겠다며 최 소장에게는 신경 쓰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권유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설득력을 잃고 있었다.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 육서를 내뱉으며 당장 끌고 가라는 신호를 보냈고, 보안 요원들은 다시 박미란의 팔을 잡아채 일으켜 세우려 했다. 그 과정에서 박미란의 고개가 힘없이 들리며 조명을 받아 그녀의 얼굴이 찰나의 순간 드러났다. 최지수 소장은 강민철의 말을 무시하고 그 노인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빗물이 자신의 정복을 적시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확인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강렬한 확신에 이끌리고 있었다. 그녀가 다가갈수록 보안 요원들은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강민철은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의 뒤를 쫓았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시야를 방해했지만 최 소장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쓰러진 노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박미라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군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수십 년간 들어왔고 또 수없이 내디뎠던 바로 그 소리였다.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다가오는 인물을 바라보았고 빗물에 젖은 눈꺼풀 사이로 빛나는 두 개의 별을 확인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가 싶더니 이내 고통스러운 기침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제자가 훌륭한 장군이 되어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제외하게 된 운명의 장난에 가슴이 미어졌다. 최지수 소장의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던 의구심이 점차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빗속에 쓰러진 저 노인의 실루엣, 고통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저 꿋꿋한 자세,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저 깊고 고요한 눈빛은 그녀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된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 그 사람은 전설이었고 스승이었으며 그녀가 군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표였다. 하지만 그분이 도대체 왜 이런 곳에서 거지 취급을 받으며 쓰러져 있단 말인가? 최지수 소장은 이제 뛰다시피 하여 박미란과 보안 요원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강민철은 그녀의 돌발 행동에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멍하니 서 있었고 보안 요원들은 서슬퍼런 장군의 기세에 눌려 박미란을 잡고 있던 손을 황급히 놓았다. 박미란은 지지대가 사라지자 다시 비틀거렸지만 바닥을 짚고 꿋꿋하게 버텼다. 최지수 소장이 마침내 그들 앞에 멈춰섰을 때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거친 빗소리와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남았다. 번개가 번쩍이며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를 때 최지수 소장은 눈앞에 있는 노인의 얼굴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빗물과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주름진 얼굴에 서린 위엄과 기품은 결코 감출 수 없는 것이었다. 최지수 소장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고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존경에 맞지 않던 전설이 바로 자신의 발밑 차가운 빗물 속에 버려져 있었다. 번개가 다시 한번 밤하늘을 가르며 주변을 하얗게 밝혔을 때 최지수 소장의 눈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확장되어 있었다. 빗줄기 사이로 보이는 그 얼굴은 비록 세월의 흔적과 진흙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 깊숙이 각인된 스승의 모습 그 자체였다. 화려한 장군의 정복을 입고 서 있는 자신과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모욕을 당하고 있는 전설적인 지휘관의 대비는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충격적이었다. 최지수 소장의 입술 사이로 탄식과도 같은 신음이 흘러나왔고 그녀가 들고 있던 지휘봉이 힘없이 손에서 미끄러져 빗물 웅덩이 속으로 떨어졌다. 강민철 이사는 최 소장의 반응이 단순히 더러운 노숙자를 보고 놀란 것이라 착각하고
황급히 그녀의 시야를 가리기 위해 끼어들었다.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삿대질하며 당장 저 여자를 치우지 않고 뭐 하느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최지수 소장은 그런 강민철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내며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무시해버렸다. 그녀의 힘에 밀린 강민철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자 부관이 다급하게 우산을 씌워주려 했지만 최 소장은 그마저도 필요 없다는 듯 손으로 뿌리쳤다. 그녀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옷이 젖는 것이 아니었다. 최지수 소장은 빗물이 고인 미끄러운 대리석 바닥을 향해 발을 내디뎠지만 높은 굽의 정복 구두가 그녀의 다급한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한쪽 구두를 벗어던졌고 이어 나머지 한쪽마저 발에서 떼어내 거친 아스팔트 위로 내동댕이 쳤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 그것도 수많은 귀빈들이 지켜보는 공식 행사장에서 맨발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차가운 빗물이 스타킹을 적시며 발바닥을 찔러왔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박미란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흙탕물이 튀는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달려와 박미란의 앞에 멈춰 섰을 때 주변의 공기는 숨막힐 듯한 정적으로 휩싸였다. 최지수 소장은 주저없이 그 더러운 흙탕물 속으로 무릎을 꿇었으며 쿵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세게 무릎을 바닥에 찍었다. 깨끗하게 다려진 그녀의 정복 바지가 순식간에 진흙으로 엉망이 되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바닥에 이마가 닿을 정도로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단순한 존경의 표시를 넘어 신을 영접하는 사제와도 같은 경건하고 절대적인 복종의 자세였다. 강민철과 보안 요원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천하의 최지수 소장이 호랑이처럼 무섭기로 소문난 철의 여인이 고작 노숙자 따위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다니 이것은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파티장 입구에 나와 있던 다른 귀빈들도 웅성거림을 멈추고 이 기이한 침묵에 동참했다. 오직 빗소리만이 그들의 고막을 때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 사이로 최지수 소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최지수 소장은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 울음이 섞인 목소리로 사령관님이라고 외치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 한마디는 벼락처럼 강민철의 뇌리를 강타했고 현장에 있던 모든 군 관계자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가 부른 사령관이라는 호칭은 박미란이 현역 시절 가졌던 절대적인 권위와 위상을 상징하는 단어였다. 최지수는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감히 스승을 이런 누추한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뵙게 된 것에 대해 뼈저린 죄책감을 토해냈다. 박미란은 묵묵히 자신의 앞에 무릎 꿇은 제자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이 서린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흙투성이가 된 자신의 손을 들어 떨고 있는 최지수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올렸는데 그 손길은 투박하지만 따뜻한 위로를 담고 있었다. 박미라는 자신이 당한 모욕보다 제자가 자신 때문에 진흙탕에 무릎을 꿇고 있는 현실이 더 마음 아팠다. 그녀는 나직하고 갈라진 목소리로 최 장군에게 일어나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어 듣는 이들을 전율케 했다. 그제야 강민철의 머릿속에서 희미했던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며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기 시작했다. 박미란. 그녀는 과거 기계화 군단을 이끌며 전설적인 전공을 세웠던 최초의 여성 중장이자 군 내부에서 대모라 불리며 절대적인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다. 그녀는 전역 후 모든 명예직을 거절하고 은둔 생활을 해왔기에 대중의 기억에서는 잊혀가고 있었지만 군인들에게는 여전히 살아있는 신화와 같은 존재였다. 강민철은
자신이 방금 신화의 뺨을 때리고 진흙탕에 처박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보안 요원들은 들고 있던 곤봉을 힘없이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는데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장군조차 무릎 꿇게 만드는 거물이라는 사실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태성그룹의 회장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인물을 일개 보안 요원과 이사가 짐승 취급을 했으니 그 뒷감당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쏟아지는 비는 이제 그들의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처절한 심판을 예고하는 듯했다. 최지수 소장은 박미란의 부축을 거절하고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빗물로 엉망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맹수가 사냥감을 노려보는 듯한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박미란의 옷에 묻은 흙탕물과 찢어진 우비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다. 그녀의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니라 군의 명예와 자신의 존엄이 짓밟힌 것에 대한 원초적인 경노였다. 강민철은 최지수 소장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다. 그는 무언가 변명을 하려고 입을 달싹거렸지만 목구멍에서는 쉰 소리만 나올 뿐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공포에 질린 몸이 말을 듣지 않아 그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을 뿐이었다. 최 소장의 눈빛은 마치 네가 감히 누구를 건드린 것인지 아느냐라고 묻고 있는 듯했고 그 무언의 압박은 빗소리보다 더 크게 그의 고막을 울렸다. 박미라는 그런 최지수의 손을 꽉 잡으며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터져나온 제자의 분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최지수 소장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는데 맨발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뿜어내는 위압감은 거대한 산처럼 거대해 보였다. 그녀는 주위에 도열해 있던 헌병들에게 낳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 명령은 박미란 사령관님을 최고 예우로 모시라는 것과 동시에 현장에 있는 모든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이 사태를 일으킨 주동자들을 즉각 격리하라는 것이었다. 헌병들은 최 소장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강민철과 보안 요원들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총검을 착검한 헌병들이 좁혀오자 강민철은 그제야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파티장에 흥겨웠던 음악 소리는 이미 멈춘 지 오래였고 화려했던 조명은 이제 심판의 무대를 비추는 서치라이트처럼 느껴졌다. 박미라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이 너무 커져버린 것을 직감했지만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최지수 소장은 부관에게 자신의 정복 상의를 벗어 박미란의 어깨에 덮어두리라고 지시했다. 별 2개가 박힌 장군의 정복이 흑투성이 노인의 어깨에 걸쳐지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권위가 옷차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목격했다. 박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자의 성의를 받아들여 옷깃을 여미었고 그 순간 그녀의 등 뒤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후광이 비치는 듯했다. 이제 전설은 진흙탕에서 일어나 자신을 짓밟았던 자들을 향해 침묵의 검을 겨누기 시작했다. 박미라는 흑투성이가 된 손으로 최지수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주며 그녀를 천천히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손길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차가운 빗줄기조차 식힐 수 없을 만큼 뜨거웠다. 박미라는 제자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무심한 듯 닦아주며 장군이 부하들 앞에서 함부로 눈물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며 나직하게 나무랐다. 그 목소리는 천둥 소리에 묻힐 듯 작았지만 최지수의 귀에는
그 어떤 확성기 소리보다 크고 명확하게 들려왔다. 최지수는 스승의 질책에 입술을 꽉 깨물며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으려 했었고, 젖은 제복을 털어내며 다시금 군인으로서의 냉철함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최지수 소장이 몸을 일으켜 세우자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의 슬픔을 모두 지워낸 듯 섬뜩할 정도로 차갑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맨발인 상태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딛고 서 있었지만 그 모습은 그 어떤 완벽한 군장을 갖춘 군인보다 더 위협적이고 강인해 보였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강민철 이사와 보안 요원들에게로 향하자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목덜미를 잡힌 듯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 쳤다. 최지수의 눈동자 안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적에 대한 명확한 사리가 이글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민철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채로 눈앞에 서 있는 두 여인을 번갈아 바라보며 공포에 질린 신음을 흘렸다. 별 2개를 단 현역 사단장이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할 정도의 인물이라면 저 늙은 노숙자 같은 여자의 진짜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도출되는 결론은 오직 하나. 자신의 인생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졌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는 입을 열어 변명이라도 해보려 했지만 턱이 덜덜 떨려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고 그저 괴상한 소리만 낼 뿐이었다. 최지수 소장은 곁에 서 있던 부관에게 짧고 간결한 수신호를 보냈고 부관은 즉시 무전기를 들어 명령을 하달했다. 순식간에 행사장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헌병들이 대형을 갖추며 좁혀 들어왔고 그들의 발소리는 빗소리와 섞여 묵직한 공포감을 조성했다. 최지수는 이 구역 전체를 통제구역으로 선포하며 허가받지 않은 인원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신원을 확보하라고 명령했다. 그녀의 명령은 자선 파티장을 순식간에 전시 상황과 다름없는 긴장감 속으로 몰아넣었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하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보안 요원들은 자신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헌병들의 기세에 눌려들고 있던 무전기와 곤봉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렸다. 그들은 평소 민간인들을 상대로 위세를 떨치던 용역 깡패들에 불과했기에 진짜 살기를 띤 정규군의 위압감을 견뎌낼 재간이 없었다. 빗물에 젖은 그들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제발 살려달라는 애원 섞인 눈빛을 강민철에게 보냈지만 강민철 역시 제 코가 석자인 상황이라 그들을 거들떠볼 여력이 없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고 포식자라 착각했던 이들은 가장 비참한 먹잇감으로 전락해 있었다. 박미라는 이 소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미동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강민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연민과 경멸이 동시에 서려 있었는데 그것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자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한 걸음씩 강민철에게 다가갔는데 그녀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강민철은 엉덩이를 뒤로 빼며 비참하게 기어 도망쳤다. 박미란의 절뚝거리는 다리가 만들어내는 불규칙한 박자는 강민철의 심장을 옥죄는 카운트다운과도 같았고 그는 곧 벽에 부딪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음을 깨달았다. 최지수 소장은 강민철의 앞을 가로막으며 감히 국가유공자이자 전설적인 전쟁 영웅의 몸에 손을 댄 죄를 어떻게 갚을 것이냐고 차갑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강민철의 영혼을 짓누르기에 충분했다. 최지수는 이것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국가의 권위와 군의 명예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테러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했다.
강민철은 테러라는 단어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내저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파티장 안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태성그룹이 주최하는 행사에 왔다가 덩달아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하며 황급히 자신들의 수행원을 불러 자리를 뜨려 했다. 하지만 이미 행사장 출입구는 무장한 헌병들에 의해 굳게 닫혀 있었고 그 누구도 최지수 소장의 허락 없이는 나갈 수 없었다. 화려했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거대한 감옥으로 변해버렸고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은 불안감에 떨며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 강민철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태성그룹 회장실로 전화를 걸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다이얼을 누르기도 전에 헌병 한 명이 다가와 그의 손목을 낚아채고 휴대전화를 압수해버렸다. 강민철은 내 전화기 내놓으라고 발악을 했지만 돌아온 것은 헌병의 차가운 개머리판 위협뿐이었다. 외부와의 통신마저 차단된 상태에서 강민철이 느낀 것은 완벽한 고립감과 절망뿐이었으며 그는 이제 자신이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배경 뒤에 숨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박미라는 헌병에게 눈짓을 보내 강민철을 너무 거칠게 다루지 말라고 제지했다. 그녀는 폭력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자신의 신념에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했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다. 그녀는 강민철에게 조용히 다가가 당신이 짓밟은 것은 늙은 노인 한 명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친 수많은 군인들의 긍지였다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는 강민철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 들어갔다. 그것은 그 어떤 육설보다도 아프고 날카로운 꾸짖음이었다. 최지수 소장은 스승의 뜻을 알아차리고 즉시 부관에게 현장 채증을 지시했다. CCTV 영상 확보는 물론이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 그리고 박미란 사령관의 몸에 난 상처와 찢어진 옷가지 등을 증거물로 남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군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검찰과 언론에도 이 사실을 알릴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는 태성그룹이 돈과 권력으로 이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함이었다. 최지수의 치밀하고 신속한 일처리는 그녀가 왜 타진 나이에 장군의 반열에 올랐는지를 증명해주고 있었다. 비는 여전히 그칠 줄 모르고 쏟아져 내렸지만 박미란과 최지수 주변의 공기는 기이할 정도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박미란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어둠 속에 숨어있던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낼 준비를 마쳤다. 그녀가 품에 안고 있던 젖은 서류 봉투는 이제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태성그룹을 무너뜨릴 강력한 무기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최지수에게 시선을 돌리며 이제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다. 그때 행사장 안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리지어 나오는 사람들이 보였다. 소식을 전해들은 태성그룹의 고위 임원들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부랴부랴 뛰쳐나온 것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짜증이 섞여 있었지만 헌병들에게 포위된 강민철의 모습을 보고는 순식간에 표정이 굳어버렸다. 그들은 상황 파악을 위해 누군가를 찾으려 두리번거렸지만 빗속에 우뚝 서 있는 두 명의 여인을 보고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상대의 기세가 너무나도 거대했기 때문이다. 최지수 소장은 다가오는 임원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오직 강민철만을 노려보며 말했다. 그녀는 지금 이 시간부로 이 구역의 지휘권은 자신에게 있으며 군 작전 수행에 방해가 되는 자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녀의 단호한 선포에 임원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멈춰섰고 감히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 작전권을 운운하며 나오는 상황에서 민간 기업의 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박미라는 강민철의 멱살을 잡고 있던 헌병에게 그를 놓아주라는 신호를 보냈다. 강민철은 바닥에 널브러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박미란을 올려다보았는데 그의 눈동자는 이제 오만함 대신 비굴함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박미란은 그런 그에게 허리를 굽혀 시선을 맞추며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권력과 돈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구해줄 수 있는지 똑똑히 지켜보라고 속삭였다. 그것은 승자의 조롱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에 대한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최지수 소장은 맨발인 상태로 부관이 가져온 슬리퍼를 신으려 하지 않고 끝까지 맨발로 서 있기를 고집했다. 그것은 스승인 박미란이 겪은 수모를 자신도 함께 나누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이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는 무언의 시위였다. 그녀의 발은 차가운 빗물에 하얗게 불어 있었지만 그녀는 추위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오직 스승의 명예를 회복하고 썩어빠진 자들을 단죄하겠다는 일념 하나만이 그녀의 혈관을 타고 뜨겁게 흐르고 있었다. 이제 밤은 깊어지고 파티장의 음악 소리는 완전히 끊겼다. 오직 빗소리와 헌병들의 무전소리,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박미라는 젖은 제복 상의를 어깨에 걸친 채 당당하게 행사장 입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뒤를 최지수 소장과 헌병들이 호위하며 따랐고 그 모습은 마치 개선 장군이 입성하는 장면을 연상케 했다. 쫓겨났던 거지는 여왕이 되어 돌아왔고 그녀를 내쫓았던 자들은 이제 그녀의 발밑에 엎드려 자비를 구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박미란이 회전문을 통과해 로비로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그녀의 젖은 모습을 비췄다. 로비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고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그들 중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고 오직 그녀의 걸음걸이만을 눈으로 쫓았다. 박미라는 멈추지 않고 로비 중앙으로 걸어가 태성그룹의 로고가 박힌 연단 앞에 섰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그리고 태성그룹이 감추려 했던 추악한 진실이 무엇인지를 만천하에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최지수 소장은 연단 아래에 도열하여 스승의 등 뒤를 지켰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박미란의 목소리가 세상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그 누구도 그녀를 방해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다. 강민철 이사는 헌병들에게 끌려가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고 자신이 건드린 것이 시한폭탄의 뇌관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절규했다. 하지만 그의 비명은 닫힌 문 너머로 사라졌고 로비에는 오직 박미란의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만이 울려 퍼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다시 한번 거대하게 굴러가기 시작했다. 박미란이 단상 위에 서자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의 화려한 조명이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과 흙투성이 옷을 적나라하게 비추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그녀의 행색을 비웃거나 조롱할 수 없었는데 그녀가 뿜어내는 기백이 드넓은 로비 공간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품에서 물에 젖어 눅눅해진 서류 봉투를 꺼내 대리석 탁자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 묵직한 소리가 마치 판사가 내리치는 법봉 소리처럼 무겁게 울려 퍼졌다. 귀빈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녀의 입에서 나올 첫 마디를 기다리며 마른 침을 삼킬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어 자신이 왜 이런 처참한 모습으로 이곳에 나타났는지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생활고에 시달려 구걸하러 왔거나 혹은 치매에 걸려 길을 잃은 것이라 짐작했지만 진실은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지난 수개월간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태성그룹이 운영하는 재향군인회 지원센터의 말단 청소부이자 자원봉사자로 잠입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가장 낮은 곳에서 태성그룹이 힘없는 노병들을 어떻게 짐승 취급하는지, 그리고 국가 보조금이 어디로 새어나가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박미란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자 빗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장부 사본과 수십 장의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것들은 태성그룹이 참전 용사를 위한 자선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거두어들인 막대한 후원금을 유령회사로 빼돌린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그녀는 사진 한 장을 높이 들어 보이며 이것이 바로 강민철 이사가 자신의 호화 별장 건축비로 유용한 병든 참전 용사들의 수술비 지원금 내역이라고 폭로했다. 객석에 앉아있던 몇몇 양심적인 후원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가렸고 강민철의 측근들은 사색이 되어 서로를 쳐다보며 안절부절 못했다. 단상 아래에 도열해 있던 최지수 소장은 스승의 충격적인 폭로가 이어질 때마다 끓어오르는 분노로 주먹을 꽉 움켜쥐었다. 그녀는 즉시 곁에 있던 정보작전 과장에게 눈짓하여 박미란이 제시한 모든 증거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군사 보안망을 통해 상부로 전송하도록 명령했다. 군 통신망이 긴급하게 가동되기 시작했고 태성그룹의 비리 혐의와 증거들은 순식간에 육군본부 법무실과 국방부 감찰단으로 타전되었다. 최지수는 단순한 물리적 호의가 아니라 스승의 고발을 군사작전 수준의 정보전으로 확대하여 태성그룹이 빠져나갈 구멍을 원천 봉쇄하고 있었다. 박미라는 더 이상 빗속에 쓰러졌던 힘없는 노인이 아니라 전장을 호령하고 지휘하는 사령관의 위험 있는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연단에 설치된 마이크를 잡고 현장에 있는 군 관계자들과 헌병들에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마치 전성기 시절 최전방 작전회의를 주재하듯 상황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던 화려한 파티장은 순식간에 긴박한 야전 지휘소로 변모했고 웨이터들이 나르던 쟁반 대신 군용 무전기와 노트북이 테이블 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구식 폴더폰을 꺼내 단축 번호 1번을 눌렀는데 그 상대가 누구인지 짐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잠시 후 연결된 전화기 너머로 중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그녀는 담담하게 작전 개시를 알리듯 상황을 보고했다. 수화기 너머의 인물은 현직 국방부 장관이었으며 그는 박미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특별 감사팀 파견을 약속했다. 이 통화 내용은 마이크를 통해 로비 전체에 생중계되었고 구석에 몰려있던 태성그룹 임원들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박미란의 폭로는 단순히 강민철 이사 개인의 비리에 그치지 않고 그룹 전체에 깊게 뿌리내린 거대한 부패 사슬을 겨냥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성그룹 이사회 명단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그들이 군납 비리와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인 날짜와 리베이트 금액까지 들어 정확하게 지적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수개월간 수집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 치밀함은 현직 검사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공룡이 늙은 여인의 비상한 기억력과 집념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행사장 밖에서는 이미 내부의 소란을 전해 듣고 몰려든 기자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고 유리문 너머로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고 있었다.
최지수 소장은 부하들에게 언론 통제를 해제하고 기자들의 출입을 전면 허용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태성그룹의 만행을 만천하에 공개하여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려는 의도였다. 정문이 열리자 기자들이 둑 터진 물처럼 로비로 쏟아져 들어왔고 단상 위에 서 있는 박미란의 모습은 전국의 뉴스 특보로 생방송 송출되기 시작했다. 흙탕물 묻은 제복을 입은 영웅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연락을 두절하고 숨어있던 태성그룹 회장이 급히 헬기를 타고 이동 중이라는 첩보가 들어왔다. 현장에 남아있던 임원들은 회장이 도착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고 마지막 희망을 걸었지만 박미라는 그 소식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회장이 올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며 그가 도착하는 즉시 국민들 앞에서 직접 신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녀에게 회장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단죄해야 할 범죄 집단의 수괴일 뿐이었다. 박미라는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표정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피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켰던 나라에서 자신의 부하들이 전역 후 빈곤에 시달리며 이런 기업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도록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녀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단순히 횡령범들이 아니라 돈이면 군인의 명예도 살 수 있다고 믿는 타락한 사회 풍조 그 자체였다. 그녀의 낡은 운동화는 여전히 젖어 있었지만 그녀가 딛고 선 땅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최지수 소장은 박미란에게 다가가 회장의 도착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리며 체포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시간을 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박미란은 고개를 저으며 지금 당장은 영장이 필요 없다고 단언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를 만지작거렸는데 그것은 태성그룹 회장이 페이퍼 컴퍼니 설립 당시 직접 서명한 이면 계약서 원본이었다. 이것이 공개되는 순간 태성그룹은 공중 분해될 것이 분명했다. 사냥꾼은 덫을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맹수의 목을 직접 물어뜯을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태성그룹의 김태성 회장이 수행비서와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로비에 들어선 것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순간이었다. 그는 급하게 달려온 기색이 역력했으나 수많은 카메라와 군중 앞이라 짐짓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위험을 가장하려 애썼다. 그의 등장에 웅성거리던 좌중은 잠시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은 단상 위에 서 있는 초라한 행색의 박미란과 최고급 양복을 빼입은 김 회장 사이를 오갔다. 김 회장은 박미란을 향해 과장되게 팔을 벌리며 다가왔는데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움을 연기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며 단상 위에 놓인 증거 서류들을 곁눈질하고 있었다. 김 회장은 단상 아래까지 걸어와 박미란에게 손을 내밀며 아랫사람들의 실수로 귀한 분을 몰라뵀다며 뻔뻔스러운 사과를 건넸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현장 실무자들의 과잉 충성에서 빚어진 오해일 뿐이며 그룹 차원에서 정식으로 배상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말은 교묘하게 책임을 강민철 이사 개인에게 떠넘기며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꼬리 자르기 수법이었다. 그는 기자들을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포즈를 취하려 했지만 박미라는 그가 내민 손을 잡지 않고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로비에는 민망한 침묵이 흘렀고 김 회장의 미소는 서서히 경직되어 갔다. 박미라는 마이크를 잡고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더 이상 쇼를 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그녀는 김 회장의 면전에 대고 당신의 그 더러운 손으로 악수를 청하기에는
내 손에 묻은 흙이 너무 깨끗하다고 비꼬았다. 그녀의 통렬한 거절에 김 회장의 얼굴은 불그락부르락해졌고 지켜보던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박미라는 탁자 위의 노인이면 계약서를 집어들어 김 회장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것은 김 회장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정관계 로비를 시도했던 내역이 담긴 결정적인 문건이었다. 종이 한 장에 담긴 진실이 거대 기업 총수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김 회장은 자신의 친필 서명이 담긴 문건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그것을 뺏으려고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최지수 소장이 앞을 가로막으며 그의 손목을 낚아채 제압했다. 최 소장은 현역 군인의 완력으로 김 회장의 팔을 비틀며 증거 인멸 시도는 구속 사유가 추가될 뿐이라고 싸늘하게 경고했다. 김 회장은 비명을 지르며 놔달라고 발버둥 쳤지만 강철 같은 최 소장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천하를 호령하던 재벌 회장이 딸버린 여군 장교에게 제압당해 쩔쩔매는 모습은 그 자체로 충격적인 볼거리였다. 궁지에 몰린 김 회장은 이성을 잃고 강민철 이사를 손가락질하며 저놈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자신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강 이사가 꾸며서 횡령을 저지른 것이라며 자신은 피해자라고 억지를 부렸다. 구석에서 헌병들에게 붙들려 있던 강민철은 회장의 배신에 눈이 뒤집혀 악을 쓰며 회장이 직접 지시한 녹취록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도둑들의 의리는 위기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고 서로의 추악한 민낯을 폭로하는 진흙탕 싸움이 생중계로 전파를 타기 시작했다.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미라는 이 추잡한 꼴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미리 연락을 받고 잠복해 있던 합동수사팀이 영장을 들고 들이닥치자 김 회장과 강민철의 표정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수사관들은 김 회장에게 다가가 밀한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웠다. 번쩍이는 은팔찌가 김 회장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빗발치듯 터지며 그 장면을 역사에 기록했다. 권력의 정점에서 군림하던 자가 법의 심판대 아래로 추락하는 순간이었다. 강민철 이사는 수갑이 채워지자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는 박미란을 향해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비굴하게 애원했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다. 박미란은 그를 내려다보며 당신이 쫓아낸 노인들이 흘린 눈물을 생각하면 그 눈물은 너무 가볍다고 차갑게 대꾸했다. 헌병들은 질질 짜는 강민철을 양쪽에서 부축해 일으켜 세운 뒤 질질 끌다시피 하여 호송차로 데려갔다. 그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으며 그 누구도 그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냉혹하고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었다. 김 회장은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인맥을 들먹이며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게 해달라고 난동을 피웠다. 그는 너희들이 감히 나를 건드리고 무사할 것 같냐며 협박을 일삼았지만 최지수 소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최 소장은 김 회장의 귓가에 대고 당신이 믿던 그 썩은 동아줄은 이미 박미란 사령관님이 다 끊어놓으셨으니 헛된 희망은 버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회장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멍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그의 오만했던 눈빛은 생기를 잃고 공허하게 변해버렸다. 로비에 있던 참전 용사들과 시민들은 죄인들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환호성을 지르거나 눈시울을 붉혔다. 그동안 억울하게 무시당하고 핍박받았던 서름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카타르시스가 현장을 감싸고 돌았다. 어떤 노병은 박미란을 향해 거수경례를 올렸고
이를 시작으로 곳곳에서 경례 물결이 이어졌다. 박미라는 그들의 격려를 받으며 젖은 운동화를 신은 발 뒤꿈치를 붙이고 정중하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답례했다. 비록 군복은 입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순간 그 어떤 장군보다 빛나는 군인이었다. 최지수 소장은 스승의 옆에 나란히 서서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휘하며 상황을 마무리 지었다. 그녀는 헌병들에게 시민들의 안전 귀가를 돕도록 지시하고 언론에는 공식 브리핑을 약속하며 질서를 유지했다. 그녀의 유능하고 침착한 대처 덕분에 혼란스러웠던 파티장은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곁눈질로 스승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는데 박미란의 입가에는 옅지만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길고 외로웠던 싸움을 끝낸 승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온함이었다. 사건이 정리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자 화려했던 로비에는 고요함만이 남았다. 박미라는 단상에서 내려와 흙탕물로 얼룩진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이제야 다리에 힘이 풀리는지 비틀거렸지만 최지수가 재빨리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침묵 속에는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맑고 선명한 정의의 무지개가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서울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렀으며 계절은 어느덧 차가운 겨울을 지나 생명이 움트는 봄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태성그룹의 비리 사건이 터진 후 몇 달 동안 대한민국 사회는 거대한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그날 밤 욕설과 고성이 오가던 재양 군인의 복지센터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문턱을 완전히 없앤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더 이상 입구에서 복장을 검사하는 보안 요원은 존재하지 않았고 대신 휠체어를 탄 노병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웃음꽃을 피우는 진정한 쉼터가 되었다. 검찰의 수사는 신속하고 가혹하게 진행되어 김태성 회장과 강민철 이사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은 횡령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임을 명시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위의 형량을 부과해 사회의 경종을 울렸다. 태성그룹은 공중분해 수준의 구조조정을 겪으며 사회 환원 차원에서 막대한 기부금을 내놓아야 했고 그 돈은 고스란히 형편이 어려운 참전 용사들의 의료비와 주거 지원비로 쓰이게 되었다. 정의는 늦게 도착했을지언정 결코 길을 잃지 않고 정확한 주소로 찾아왔다. 세상은 이 모든 일을 주도한 박미란이라는 영웅에게 열광하며 그녀를 다시금 역사의 전면에 세우려 했다. 수많은 방송사가 인터뷰를 요청했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그녀를 비례대표 1번으로 영입하기 위해 문전성시를 이루며 러브콜을 보냈다. 사람들은 그녀가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하여 부패한 권력을 심판하는 철의 여인이 되어주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박미라는 그 모든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사건이 마무리되자마자 연기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쓰레기를 치우는 것까지였으며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울지는 남은 사람들의 몫이라는 짧은 성명서만을 남겼을 뿐이다. 그녀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곳은 화려한 국회의사당이나 방송국 스튜디오가 아닌 대전 현충원의 한적한 묘역이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비추는 묘비들 사이로 박미라는 편안한 면바지에 운동화 차림으로 앉아 잡초를 뽑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원사가 화초를 다루듯 섬세하고 정성스러웠으며 얼굴에는 그 어떤 근심이나
분노도 찾아볼 수 없는 평온함만이 가득했다. 그녀가 닦고 있는 묘비의 주인은 오래전 작전 중에 그녀를 구하고 전사한 부관이었는데 그녀는 매년 봄이 되면 이곳을 찾아와 하루 종일 말없는 대화를 나누곤 했다. 바람이 불어와 묘비 옆에 꽂힌 태극기가 펄럭이는 소리만이 고요한 묘역을 채우고 있을 때 저 멀리서 군화 소리가 들려왔다. 박미라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그 발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기에 하던 손질을 멈추지 않고 묵묵히 묘비의 먼지를 털어냈다. 최지수 소장은 정복 차림으로 다가와 박미란의 등 뒤에 멈춰섰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거수경례를 올렸다. 그녀는 스승의 평화로운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은 듯 한동안 말없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 공기 속에는 흙내음과 함께 존경심이 배어 있었다. 박미라는 묘비 닦던 수건을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그녀는 최지수의 어깨에 빛나는 별 2개를 흐뭇한 눈길로 바라보며 요즘 부대 일은 할만하냐고 덤덤하게 안부를 물었다. 최지수는 긴장을 풀고 옅은 미소를 지으며 사령관님이 닦아놓으신 길 덕분에 군 내부의 부조리가 많이 사라져서 지휘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격식 있는 경어와 편안한 대화가 자연스럽게 섞여 흘렀고 그것은 오랜 전후만이 공유할 수 있는 끈끈한 유대감이었다. 최지수는 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박미란에게 건넸는데 그것은 국가보훈처에서 이번 사건의 공로를 기려 특별히 제작한 감사패였다. 하지만 박미란은 그 상자를 받지 않고 손사래를 치며 그런 건 내게 짐만 될 뿐이라고 거절했다. 그녀는 묘비들을 가리키며 진정한 훈장은 저 차가운 땅 아래 잠든 이들의 가슴에 달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에게 명예란 금속으로 만든 패나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자신이 군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스스로의 자부심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박미라는 벤치에 앉아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최지수에게 장군의 별이 주는 무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깨에 달린 별이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낮은 곳을 보라는 의미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녀는 자신이 빗속에서 겪었던 수모가 오히려 약이 되었다고 말하며 그 덕분에 잊고 있었던 초심을 되찾고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흩어졌지만 그 울림은 최지수의 가슴 깊이 파고들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각인이 되었다. 해가 완전히 서산으로 넘어가고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기 시작하자 박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흙을 털어냈다. 그녀는 최지수에게 이제 그만 돌아가 보라며 부대원들이 지휘관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등을 떠밀었다. 최지수는 아쉬운 듯 머뭇거렸지만 스승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 다시 한번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다. 박미라는 그 경례를 눈빛으로 받으며 앞으로도 군인의 본분을 잊지 말고 정의로운 지휘관이 되어달라는 무언의 당부를 전했다. 그것은 전설이 미래에게 건네는 마지막 바통 터치였다. 최지수 소장이 멀어져 가는 것을 지켜보던 박미라는 다시 혼자가 된 묘역에서 깊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뉴스 속의 영웅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나라를 사랑했고 전우를 아꼈던 그리고 이제는 평범한 이웃으로 돌아간 한 명의 노병일 뿐이었다. 하지만 어둠이 깔리는 묘역에서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떤 거대한 동상보다 위대해 보였고 그녀가 걸어가는 길 위로 밤하늘의 진짜 별들이 하나둘씩 켜지며 그녀를 비추기 시작했다. 박미라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가로등이 켜진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낡은 운동화는 흙길을 밟으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마치 행진곡처럼 경쾌하게 들렸다. 그녀는 내일 아침 일찍 동네 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를 하기로 약속되어 있었기에 오늘 밤은 푹 자둬야겠다고 생각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와 가장 평범한 삶 속으로 스며든 그녀의 삶은 역설적이게도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전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가장 낮은 곳에서 숨쉬고 있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정류장에선 박미란의 얼굴 위로 따스한 가로등 불빛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버스를 기다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는데 그것은 현역 시절 즐겨 부르던 군가가 아니라 유행하는 대중가요의 한 소절이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평범하고 수수한 할머니가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이성 장군임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떳떳했고 자신의 삶을 사랑했으며 무엇보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했기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버스에 올라탄 박미라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명멸하는 도시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지켜낸 평화가 저 불빛 하나하나에 깃들어 있음을 느끼며 안도했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그 어떤 승리의 함성보다 아름답고 고귀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녀가 남긴 족적은 길없는 길을 가는 후배들에게 영원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다. 세상은 가끔 영웅을 잊거나 오해하지만 진정한 영웅은 세상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다. 박미란이라는 별은 빗물에 젖고 진흙에 뒹굴어도 결코 빛을 잃지 않았으며 오히려 어둠 속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났다. 이제 그녀는 전설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고 인간 박미란으로서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버스가 어둠을 뚫고 힘차게 달려나가는 것처럼 그녀의 남은 인생 또한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진정한 별은 밤이 깊을수록 더 밝게 빛나는 법이니까.